연금저축펀드 때문에 국장 ETF 사야 되는데 뭐가 괜찮을까요? 지금 채권 ETF는 어떨까요? 채권별로면 다른 괜찮은 거 분석 좀. 국장에 ETF를 사야 된다. 뭐가 괜찮냐? 저는 S&P 500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살 수 있을 거예요, S&P 500. 그리고 채권이 사도 괜찮냐라고 하셨는데 채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코덱스 은행도 은행보다는 증권. 왜냐면 증권이 지금 되게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증권이면은 뭐 연말 보고 혹은 1년 보고 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채권에 대해서 누가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놓으셨는데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들 주십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채권 투자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두 분 계시지. 한 분은 김동환 프로님. 우리 AKA 김프로 이분과 그 다음에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요 분이 채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유키존도 블럭에도 나오셨고 3프로TV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요런 거를 놓고 보실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도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 자체를 작게 볼 수가 없는 게 제도권,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보는 채권 시장은 뭐냐 그러면은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기업 관점에서 트레이드하는 거고 채권은 국가 단위로 트레이드하는 거거든. 아무리 기업이 커봤자 국가보다 크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시각에서는 채권을 당연히 담아야지. 왜냐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있어요. 무위험 투자. 왜냐 그러면 채권은 우리가 매수할 때부터 할인 가격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받는 요런 형태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이자를 지급받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년물을 내가 만약에 30년짜리를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중도 해지를 하면 요때 가격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도 해지를 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대신에 내가 채권 금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금리가 여기 3%일 때와 금리가 여기 1%일 때 요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딱 편한데 무슨 소리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1%로 온다라고 하면은 할인된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반대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뭐냐 그러면은 10년짜리라며 그럼 이거 10년 곱하면은 30%잖아. 내가 1억을 넣을 때 1억짜리 채권을 얼마에 사? 30% 할인된 7천에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를 10년 동안 얼마씩? 300만원씩 꼬박꼬박 쿠폰금리라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마지막에 받을 때 내가 7천만원까지 해가지고 7,300만원을 받으면은 이게 10년차 끝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내가 돈을 받는 이게 채권이거든요. 이게 채권 투자야.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막 1,000억 있어. 그러면은 돈 때려 박아. 그러면 뭐예요? 꼬박꼬박 300만원씩 매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는 이런 거는 돈이 많으신 분은 투자하는 게 맞고 기관이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투자하는 게 맞아. 왜? 원금 보장이고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국가 따라서도 이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신용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는 기준금리가 높냐 낮냐, 요런 걸 놓고 보면서 이게 내가 매년 지급하는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걸 또 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쿠폰으로 금리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의 투자 원칙, 투자 방법인데 반대로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내가 1억짜리를 얼마? 9천만 원에 산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9,100만 원을 나중에 받으면서 1억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인율의 개념이거든요. 결국 내가 1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원금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매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게 채권 투자인데 그럼 이게 조그마한 돈으로는 못 벌어요. 대신에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채권을, 여기서 내가 매수한 채권을 여기서 매도 때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고 내가 원금 7천을 넣었던 게 얼마가 돼요? 원금이 9천이 되지. 요거는 보시면은 2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요. 이걸 7천만 원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수익률이 얼마예요? 28%거든요. 기준금리는 2%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얼마납니까? 28%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겁니다. 원금 기준. 여기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걸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관점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장기 채권을 사셔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매도하면은 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렇게 내가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한 번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해봤자 키키야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뭐 그런 기준, 개인들은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00만 원
한 종목 많이 사봤자 1억 산다 그러면은 1억으로 했을 때 3%면 얼마예요? 10년짜리 들어가봤자 3천만 원이란 소리잖아. 10년 동안 3천만 원. 그리고 금리가 쭉 내려왔을 때 이거 얼마? 금리가 쭉 내려왔을 때 28%라며 수익이. 그럼 이거 얼마? 내가 7천만 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게? 대충 2천만 원이잖아. 그리고 이게 1년 만에 내려오냐? 아니지, 2, 3년 걸릴 수 있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과연 채권 투자가 매력적이냐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한테. 우리 맨날 그러잖아. 저 뭐 테슬라 하루 10%씩 움직인다. 아니면 뭐 테마주 하루 상한가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 투자를 해도 채권 투자를 고려할 만한, 채권 투자를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정도의 시드는 얼마? 10억 이상일 때, 10억 넘어갈 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시드가 좀 큰데 이제는 배당주 하고 대충 한 5억은 왔다 갔다 스윙 치면서 얘들을 어디다 박아놓지, 예금 적금 이런 거 할 때 그냥 채권도 아니고 물가 연동체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막 오면 인플레이션까지 플러스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면 돼요. 물가 연동체 정도는 지금처럼 고물가인 상황에서 작년에 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10억이 넘어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억 박아 놓으면은 요걸로 알아서 해칭이 되니까. 그런데 굳이 주식으로 10억까지 모으신 분이 채권 투자를 왜 할까요?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10억까지 내가 쌓았다라는 가정하에 채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정성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는 또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구성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채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한국 작가님이 얘기 많이 하시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MDD를 줄인다. 그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죠. 근데 MDD를 줄인다. MDD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저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한다 그러는데, 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뭔 줄 알아요? 얘가 연 목표 수익률이 얼만데? MDD를 줄인다 좋죠. 연 목표 수익률은 이거 8%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냥 매년 적립식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들고만 있는다. 버블이란 소리가 들릴 때까지 들고 있는다. 그랬을 때 연평균 목표 수익률, 연평균 이제 수익 가능한 기대 수익률 얼마인가? 이거 12에서 15% 나옵니다. 이걸 보셔야죠. MDD는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P 500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작년 12월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 확률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S&P 500이 얼마 깨졌어요? 20% 깨졌잖아. 근데 채권은 이때 한 15% 깨졌을 거예요, 채권 이번에.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굳이 채권을 사야 되냐? 아니지. 현금 비율로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현금 비율로 이게 조절 가능해요. 채권도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오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채권도 오릅니다. 그럼 주식이 빠지면 채권도 빠져요. 제가 얼마 전에 강한국 작가님한테 이런 질문도 드렸거든. 형님, 혹시나 지금 시장이 채권이 정말 저금리고 앞으로 고금리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굳이 채권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은 한 60원 굴리시니까 그래도 본인은 채권을 가져간다. 왜? 혹시나 주식 시장이 개박살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처럼 뭐 유동성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면은 그때는 채권이 급등하는 게 맞아요. 개박살이 나면은. 근데 우리 봤잖아요. 개박살 나니까 개그치 반등하잖아. 주식 좀만 버티면 개그치 반등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채권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10억 넘어가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 10억 넘어가는 분들은. 왜냐면 진짜 다 박살 날 때 채권이라도 플러스가 나 있으면은 멘탈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마이너스 20% 30% 나가지고 2억 4억 빠지면은 멘탈 깨지거든. 그때 채권이 빨간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뭐 2천만원 3천만원 해주면은 그래, 내가 이걸로 컵라면만 먹고 1년만 버티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정말 시드가 큰 분들은 본인의 멘탈 관리에 의해서 채권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가 뭔가 우리 그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채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비추다. 왜냐면 주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까지는 만드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DD 기준에서 뭐 채권 투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질 수 있는 이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폭락의 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버티면 올라오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말 그대로 이게 높아야 시드를 안정적으로 계속 불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도 보셔야 되고 정책도 보셔야 되고 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냥 채권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채권 투자하실 때 꼭 요걸 보셔라, 요걸 생각하셔라. MDD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는 연 목표 수익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S&P 500 나스닥 이런 거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 개인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